노비가 되는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. 되게 다양한데 노비가 또 되는 유형도 있구나. 유형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첫째는 전쟁 노비. 전쟁 그치. 느낌 오시죠? 전쟁터에서 패배하거나 그쵸, 잡혀간 사람들. 그래서 사실은 전쟁 노비가 우리나라는 옛날 삼국시대 때 이럴 때가 많았겠죠. 아무래도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 패배한 쪽의 사람들 갖다 노비를 삼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영웅들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, 적었겠어요? 많았겠죠. 굉장히 많았죠.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? 다 이제 끌려가서 그중에 상당수가 노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는 얼추 추산이지만 10에서 20만 명 정도의 조선 민중이 끌려갔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본의 노비나 하층 계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것도 소화가 안 돼서 몇만 명은 다시 저쪽 그 오늘날로 말하면 필리핀 마닐라 쪽으로까지 가져가요. 왜냐면 그 당시 그곳이 국제 노예 시장이에요. 그래서 그곳에서 전 세계 노예 상들한테 팔아서 어떤 그 노비 매매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연구 기록을 보면 여기에 착안해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탈리아를 가본 거예요.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노비 명부를 막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조선인 노비가 팔려와서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죽었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영웅들의 이야기나 이견냐 전냐 위주로 많이 가지만 전쟁은 엄청난 파국을 만들게 되고 그 파국의 결과가 평범한 사람이 노비가 되어가는 과정들. 이게 첫 번째 전쟁 노비라는 게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부채 노비라고도 해요. 부채 노비. 그 빚 대신 못 갚아가지고. 그렇죠. 빚을 못 갚을 경우. 조선 시대로 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마지막 하나가 세습 노비. 개수. 이렇게 아버지도 노비니까. 그렇죠.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근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가장 예외적이지만 충격적인 경우는 이거예요. 반역을 저지르거나 혹은 꼭 반역이 아니더라도 정쟁에서 패배해서 밀려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. 일단 반역이나 어떤 그런 저항했었던 정치적으로 패배한 세력의 주도자들은 다 죽입니다. 특히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요.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하게 쓰는 말이 삼족을 멸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남성들은 많이 죽이게 되고요. 여성들은 싹 다 노비로 만들어 버려요. 노비로 나눠 가져요. 살벌한 정쟁의 흐름에서 패배를 하면 그 패배의 결과는 노비화가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.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. 그렇죠. 근데 제일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습. 이거예요, 이거. 그렇죠. 그거는 일천즉천. 일천즉천.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종모법.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일천즉천. 어려운 말이 아니죠.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이면 그냥 무조건 노비고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된다. 이거 너무 억울하죠. 아버지가 죄가 있거나 잘못을 해서 노비가 된 건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비가 되는 거예요. 사실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세습 노비를 만드는 케이스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습 노비를 오랫동안 고려 때부터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비판적 역사학자들은 아주 잘못된 문화를 뭐 고려 시대 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.